지속 가능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속 가능 발전은 두 개가 또 따라와요. 하나가 뭐냐면 결과보다는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협동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십에서 지속 가능 발전 플러스 파트너십과 그다음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대학원을 다니시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흐름 정도로만 맥락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도 연도별로 되게 주요한 사건들, 주요한 어떤 일들이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걸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70년대는 유럽의 경우에 굉장히 산업화 과정 속에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적 대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90년대 가면서 이게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에 가게 되면 환경, 그다음에 사회,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커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2015년도 유엔에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 채택했던 뭐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외우지 마시고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매번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떠한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를 이야기하더라도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논리들이 개발되게 되는데 저 이론들은 그런 거예요. 기존에 이제 서양 이론들이 갖고 있었던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서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키고 인간이 늘 자연을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체로 설정되는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지구 위험 한계, 본원 모델, 헬스 모델이 있는데 사회와 그다음에 사람과 동물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사회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G가 왜 등장하게 됐는가에 대한 논의들이에요. 배경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상태로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엔 많이 들어보셨고요. 또 유엔 외에 이제 우리가 많이 신문에 보는 게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아시죠? 세계 경제 포럼은 주로 경영인들, 경제인들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이런 뭔가의 대안들을 만드는 기구인데 여기 1년에 한 번씩 뭘 만드냐면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거기서 10가지 정도의 우선순위를 둬요. 어떤 것이 우리 지구, 국가, 도시를 위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색깔이 막 나와 있잖아요.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자, 녹색은 뭘 상징하죠? 환경. 빨간색은 뭘 상징하죠? 사회. 맞습니다. 파란색은 뭘 상징하죠? 뭘 상징하죠? 경제. 근데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장 많은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색깔별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녹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환경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요즘에 강조하는 3가지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후 위기예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193개국도
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기관들도 기후 위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생물종 다양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는 버틸 수 있겠지만 다른 생명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것이 결국 또 인간에게 또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마지막이 뭘까요? 자, 기후 위기, 생물종 다양성 위기, 격차입니다.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이따가도 이제 제가 SDG 키워드를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예요. 매년 6월달 정도에 나옵니다. 올해도 이제 2024년도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가 나왔어요.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자 나라 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뭐라 그랬죠? 신경주대학이라고 그랬죠. 신경주대학은 어디 있냐면요.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 18곳이 인구 소멸지역. 저희 동네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저희 학교도 이번에 원래 이름이 경주대학교였는데 학생들 모집하기도 힘들고 젊은 애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라벌대학교하고 경주대가 통합을 해서 신경주대가 됐고요. 그럼 안동대학교가 있어요. 안동대학교가 경북도립대라는 전문대학교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경상북도는 상당히 어렵고 전라남도 마찬가지로 18개 도시가 지자체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가장 어렵게 얘기하고 힘들게 우리 지구, 국가, 도시의 위기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생활비 위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 위험 보고서에서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았거든요. 주요한 의제로 안 따라왔었는데 생활비 위기가 등장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생활비 위기가 등장했던 이유. 네? 코로나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이 세계 곡물 시장에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고 중동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30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해외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슬펐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시아 태평양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달성되기 위해서 몇 년까지 필요하냐면 2065년까지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미 이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매년 재원 조달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2020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까지는 SDG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10년 정도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이시죠? 이제 우리는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전 지구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동네를 잘 사는 동네, 깨끗한 동네, 행복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SDG를 왜 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도시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SDG가 혹은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ESG 경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사회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유엔 사무총장 이름 반기문? 아니요, 지금. 예, 반기문 아닙니다. 누구?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에요. 자, 이분은 뭐 했던 사람일까요? 뭐 했던 사람일까요? 과거에 포르투갈 총리예요. 네,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데 지금 이분은 지금 유엔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냐면 좌파들도 반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은 할까 말까요? 북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자발적 국가보고라고 해서 여러분들 유엔의 시스템 보시면요. 9월 달에 뭐가 있죠? 유엔에 뭐 하죠? 9월 달에? 유엔 총회를 해요. 그게 9월 달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9월 총회 하기 전에 뭐 하죠? 모르세요? 9월 총회 하기 전에 고위급 정치회담이라는 거예요. 그걸 헬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위급 정치회담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 그대로 고위급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총리들만 모이는 회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위급 장관회담이 있어요. 장관들만 모여서 회담을 해요. 그리고 그 회담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국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9월 유엔 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총회 안건은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주된 안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좌파든 우파든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간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은 잘 아시겠지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있을까? 거의 없어요. 거의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주창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엔의 혁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엔이 몇몇 나라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193개국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다자주의를 위한 거예요. 많은 나라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근데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아무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보겠지만 정부 자체가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예요. 진짜요. 지방정부도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나라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싸움만 하는 곳이고 유엔 안보리가 강대국의 격전장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SDG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3개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 그 193개국을 보다 더 많을 거예요, 유엔에. 그러니까 지구상의 국가들은. 하지만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국가 정부는 193개입니다. 만장일치로 합의했고요. 유엔에서 17개 목표를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100몇 개죠? 169개 세부 목표가 있고 231개 지표를 갖고 있어요. 17개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똑같아야 돼요. 나머지 세부 목표나 지표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년 국가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평가를 하고, 두 번째 그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 순위가 매겨져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누구일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어? 아니, 핀란드. 핀란드고 북유럽 국가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나 서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 잘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할까요? 맞아요. 몇 등 할 것 같아요? 아시아, 일본은 몇 등 할 것 같아요? 자, 올해 2024년 나온 통계입니다. 순위예요. 아시아에 제일 잘한 일본은 18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등일 것 같아요? 20등 안에 들까요? 네, 30등 안에 들까요? 네, 30등 안에 듭니다. 네, 이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는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중에 일본이 잘하는 이유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왜 일본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하면. 근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국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법으로는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예산도 아직 배정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일본은 1년에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그 SDG로? 100조는 많고 60조. 중앙정부만 쓰는 비용이 60조예요. 저희는 지금 거의 예산이 없고 주로 지방정부가 이제 예산들을 투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떤가에 대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193개 국가가 합의 채택했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SDG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예요. 이거는 네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합의된 게 있어. 따라해 줘야 돼요. 첫 번째, SDG 빼고 인지도 제고. 따라해 주세요. 인지도 제고. 인지도 제고. 예, 그러니까 SDG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든 유럽이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SDG가 뭔지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정도 알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요? 일본이나 유럽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 대학도 뭘 하냐면요. 인지도 조사를 해요. 매년. 그래서 현재 일본의 SDG 인지도는 평균 얼마일까요? 6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SDG를 안다. 그러니까 얘네들 처음 운동할 때 뭐냐면 내가 대학에서 SDG를 한다. 아니면은 지방정부에서 SDG를 한다. 공공기관에서 SDG를 한다고 하면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면 SDG를 모르는 사람을 제로로 만든다가 처음 운동이 시작돼요. 인지도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지죠? 영향력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인식도 제고, 따라해주세요. 인식도 제고. 예, 아는 만큼 실천하는 거지. SDG는 알았어요. 하지만 SDG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SDG도 처음에는 17개 목표, 이거 세부 목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편해요. 하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부를 할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인식도가 되게 중요한, 인지도 넘어서서 인식도가 중요한데 얼마만큼 깊이 아는가, 아는 만큼 실천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죠. 따라해주세요. SDG에 따라해주세요. SDG에 주류화. 또 하나 따라해주세요. SDG의 현지화. 네. 자, 주류화가 되게 중요해요. 주류화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혹은 기업이든 간에 뭐 한다? SDG를 국가정책, 기업정책에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에 녹이는 거예요. 자, 유럽이 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정책에 SDG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정부 전략에 SDG가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니까 보시겠지만 일본은 아까 왜 18일 하냐면요.
2016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장일치 합의 채택되고 나서 2015년도 합의 채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은 뭘 했냐면 SDG 추진범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일본 정부 안에 정부 자체를 SDG 즉 추진본부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SDG 추진본부예요. 본부장이 누굴까요? 총리입니다. 부본부장은 누굴까요? 내무성 장관하고 그다음에 내무성 장관이 부본부장이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내각이 다 장관들이 참여해요. 거의 월 1회 정도 SD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 있다가 이제 각 그 부서별로 우리나라처럼 뭐 환경부 뭐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각각의 SDG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들을 짜요. 그리고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그러면은 중앙정부나 그 중앙정부 외에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뭘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SDG 원탁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 별도로 또 SDG 시민넷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해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걸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녹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SDG 실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실 겁니다. 세상이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글자 보면 피곤하는 사람도 많아. 글자 잘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유엔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엔이나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면은 색깔로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글자는 여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좋아하지만 일반인들은 글자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그죠?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글자 많은 거 싫어해. 그러니까 뭘 하냐면 실시 지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글을 아는 것처럼 일본은 히라카나 가타카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SDG를 이해할 수 있게끔 뭘 만들었냐면 SDG 행동 액션 플랜이라고 행동 계획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히라카나를 읽을 수 있으면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SDG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보다 SDG 행동 지침 얘네들은 영어를 많이 써요. 액션 플랜이라고 합니다. 액션 플랜도 아니고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지금은 많이 시간적인 타임라인이 비틀렸어요. 과거에 여기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60년대에 70년대만 해도 일본이 한 20, 30년 정도는 좀 앞서 나갔죠. 지금은 거의 이제 비틀렸어요. 근데 걔네들도 20년 전부터 뭘 고민했냐면 우리는 그때 고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고민하는 것 중에서 일본 애들이 고민하는 게 인구 소멸이에요. 지방 소멸. 그래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뭘 하냐면 SDG 지방 창생 SDG 사무국을 만드는 거예요. 창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지방을 살리고 지방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우리도 큰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없어지는 도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그 고민을 하면서 지방창생 사무국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누가 담당하냐면 내각부가 담당을 해요. 그리고 1년에 30개 도시를 지원해요. 막 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서 SDG 미래 도시를 선정해요. 물론 이거는 서로 잘해야 돼요. 심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SDG 미래 도시를 30개를 선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 30개 도시는 올해 되냐면 3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SDG 미래 도시를 신청하는 거고 거기에 또 플러스 그 중에서도 모범적인 도시를 SDG 모델 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201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SDG 미래 도시는 180여 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 60여 개 도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나중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개 목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169개가 아니라 122개예요. 그다음에 지표는 214개 지표를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지화예요. SDG는 똑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지난 우리가 그 첫날 상견례 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1.25달러 빈곤선 얘기할 때 하루에 1.25달러를 버는 사람을 제로로 만든다. 못 버는 사람을 제로로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는 1.25달러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죠. 그 기준으로는 SDG 목표는 이미 달성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속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 지표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DG의 현지화예요.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이제 SDG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SDG 현지화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그날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SDG 17개 목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기 있는 그림이 뭐죠? 전 세계에 통일되어 있어요. 저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DG 포스터 따라해주세요. SDG 포스터라고 얘기하고 그 어저께 얘기했던 동그란 거 있었죠. 뭐라 그랬죠? 예, 배지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배지라고 하지 마시고 SDG 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건 전 세계적 공통점이에요. 근데 17개가 뭔지를 딱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따가 3개 기둥과 5가지 피축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SDG 실천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ESG 경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ESG 경영을 이해하시려면 전제가 뭐다? SDG 17개 목표, 또 SDG가 얘기하는 3개의 기둥, 그 다음에 5가지 피축을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 요거까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저 위에 나누는 있고, 하나, 둘, 3개 있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회는 이제 사회, 경제, 환경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사회, 두 번째 있는 것보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래 단위보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데 2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2개 남죠. 그건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 현대 지구, 현대 도시,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몇 개가 된다? 17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15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몇 번이다? 16번이고 17번이라고. 그래서 15번까지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회와 도시와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예요.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SD, SAD.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외울 게 많아요.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SDG나 ESG를 할 때.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 영어 단어들이. 그래서 특히 또 ESG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복잡한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런 이제 우리 지구상의 문제를 정리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SDSN. SDG 뭐라 그랬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D예요.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이잖아요. 발전이잖아요. 그다음에 솔루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요. 전문가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저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 똑같아요. 제 아이들도 공부하러 가 있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너 왜 공부하지? 너 왜 직장 나가고 있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뭐부터 얘기하죠?
빈곤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장 나가고, 그래서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공부하시는 또 박사님들, 교수님들은 아니 진리 탐구에 무슨 배고픔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저기고 아무튼 그거예요. 두 번째는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예요? 건강하고 보건, 복지, 웰빙이에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어질 때 우리 사회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양질의 교육이잖아. 공부하고 싶은 거, 교육받고 싶은 그 열망이에요.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지금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50이 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죠? 평생 직장이 있나요, 이제? 거의 없어져요. 거기다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여러분들 AI 시대라고 해요.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사실은 한 사람이 한 직장에 오래오래 버티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일자리 점점 없어져요. 근데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과 뭐죠? 평생 학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분 아시죠? 그냥 말 그대로 성평등이에요. 여섯 번째는 깨끗한 물과 위생인 거죠. 일곱 번째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17개 목표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 글 보시면서 1번부터 17번까지를 딱딱딱딱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깨끗한 그 청정 에너지 문제예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포항에 지금 석유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석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석기 시대가 망한 게 돌이 없어서 망했나요? 석기 시대가 망한 게 돌이 없어서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더 다른 기술이 나오니까 청동기 시대가 넘어간 거잖아요. 마찬가지. 석유 이제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지금 문제 뭐냐면 ESG 경영을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CO2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게 리스크예요. 석유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깨끗한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얘기하면 바로 화석연료를 지금 억제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는 어떤 거죠? 석탄, 석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대체 에너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과학기술 능력이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빨리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문제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8번 목표예요. 8번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복지예요. 일자리가 없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생활해봐요. 아니면 또 직장이 없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빈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배고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 또 건강 병원 많이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그 다음에 양질의 교육 못 받아요. 새끼가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얘를 대학을 보낼 수도 없거나 대학을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도 보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8번이에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게 9번째 목표예요. 산업혁신과 인프라 구축이에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농업만 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3차 산업만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력이라든지 기반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인프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항공, 그죠? 비행장, 그죠? 그다음 뭐가 있죠? 철도, 그다음에 선박, 뭐 이런 것들,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국가 주도의 국가 발전 전략이 문제가 있긴 했지만
60년, 70년대 큰일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해놓은 거다라고 봐야 돼요. 좋은 건 좋게 평가하고 나쁜 건 나쁘게 평가하는데 어쨌든 간 인프라가 안 갖춰지면은 아무리 저희가 뭘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불평등. 이 불평등 문제는 뭐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다 존재해요. 미국도 엄청난 불평등한 사회예요. 아시죠? 네, 미국도 불평등한 사회고 사실 코로나 문제 때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던 이유들이 뭐냐면 이 보험 문제,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혹은 영리병원 문제라든지 그래서 공공성과 관련한 교통이라든지 교통통신, 의료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민영화 부분들이 많이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불평등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불평등을 종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종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평등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7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15개 목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니까 12번 목표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부터는 이제 뭐죠? 환경 관련된 부분. 물론 12번을 논자에 따라서는 12번을 우리 교수님 이제 일정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12번을 환경으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는 13번을 기후위기, 그다음에 보시면은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여기까지를 이제 환경으로 공유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결국 뭐다? 인간이 살아가는 현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민들, 또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담고 있다. 우리들의 욕망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16번 부분은 정의, 평화, 제도, 강력한 제도예요. 아무리 좋은 담론, 좋은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속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면 없어져요. 대통령 바뀌면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가방 들고, 돈 많고, 빽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첫날 배웠죠. 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가치라고 하잖아. 뭐였지?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번은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됐고요. SDG와 이제 MDG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는 큰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15년도 이전에 목표가 있었다. 새천년 개발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보편적 초등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 통용돼 안 통용돼요. 보편적 초등교육.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초등학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저쪽에 아프리카 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했던 거고 지금 17개 목표는 가난한 나라, 부자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넘어갈게요. 지속가능 발전 의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할게요. 원래 유엔 70차 총회에서 합의 채택된 문서에 이게 그냥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다시 얘기하면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 번역돼요. 근데 처음에 대한민국 환경부가 그지같이 번역을 했어요. 잘못 번역했어요. 누가 했는지 몰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ansforming Our World.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이 뭐냐면 우리 세계의 전환이에요. 트랜스포밍. 근데 이거를 우리 사회 세계의 혁명이라고 생각해놨어요. 우리 사회의 변혁이라고 생각해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트랜스포밍을 원하는 것이지 레볼루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국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그렇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활동들은 누굴 죽이고 누구의 권력을 빼앗고 누굴 욕하고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부터의 어떤 변화예요. 우리 스스로부터의 삶의 가치, 태도, 양식의 변화입니다. 나로부터 성찰하고 나로부터 변화되면서 이웃과 함께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죠? 글로벌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림들 17개 목표와 이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이미 이제 오늘 공부는 다 하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뭐죠? 환경, 그다음 뭐죠? 사회, 경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7개 목표를 이렇게 나눈 거야. 사회는 사람 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OP 첫날 얘기했어. OP가 뭐야?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OP 뭐냐면 P가 들어가는 게 5개라는 거야. P가 들어가는 게 5개인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people이라고 있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6번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일 윗단에 있는 거. SDG4부터 제일 윗단에 있는 게 뭐다? 사람, 사회. 자, 그 다음에 SDG 두 번째, 포스트에 두 번째 있는 게 뭐다? 경제, 번영이라고 해요. SDG 아랫단에 있는 것 중에서 12, 13, 14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3, 14, 15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야? 환경 지구축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2개 있었죠. 16번 목표, 17번 목표를 피스, 그다음에 파트너십 해갖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5개 P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기둥과 5개 P축을 이해해야 돼요. 유럽에서든 일본에서든 간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SDG 교육을 할 때 거기에 학습 목표가 있다. 뭔지 아세요? SDG 17개 목표를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SDG 3개 기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OP를 이해하는 것이 3개월 걸려요. 진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총명하신 분들이니까 3개 기둥, 5개 비축, 17개 목표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17개 목표를 외우는데 저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IQ가 98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외우는데 무려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막 쓰면서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만 보게 되고 반복하면 금방 외우고요. 자료집에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사무국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SDG 17개 목표 쳐보세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세요. 아예 갖고 다니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17개 목표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욕심 갖지 마시고 17개 목표가 어떤 지금 이창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원리였구나. 그리고 3개 기둥이 있구나. 5개 비축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 문제는 경제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어. 환경 문제는 사회 문제와 관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기후 위기는 근데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기후 문제는 자연적인 문제인가요? 인간의 문제인가요? 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는 경제와는 아예 무관한 문제인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 이 3가지 기둥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유럽이든 일본에서 SDG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예요. 제가 일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기후 위기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게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그
되게 더운 무더기가 왔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도. 그런데 불구하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험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690조 정도 예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게요. SDG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에 전 세계에서 SDG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유엔이 책정한 해놓은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7천조 원이에요. 7천조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들이 그만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7천조 원이면 1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유럽연합의 1년 예산이에요. 7천조 원. 대단한 돈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 기후위기에도 690조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투여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기후난민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기후위기가 사실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아요. 아마도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들, 뜨거운 여름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저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처럼 그런 그 기후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SDG가 되면은 정말 잘 나가는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도 김정은이 열심히 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자발적 국가보고라고 아까 4년마다 국가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2016년도 했어요. 그 다음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북한은 2번이나 했어요. 네, 정말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전 세계 흐름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근데 그 부분들 나중에 한번 더 연구해 보죠. 우리가 왜 대한민국 정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하면 좀 문제점일 수 있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 그런지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는지만 오늘 확인할게요. 유엔의 의지가 되게 강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요한 아주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고 위기일 수 있어요. 아마도 지금 위기일 수 있어요. 뭐냐면 ESG 경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ESG 경영은 지금 SDG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SDG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안 먹어요. 그런데 ESG는 안 하면은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위기 국면이에요. 왜? 우리는 자원이 많지 않아요. 중국이나 유럽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자원이 많지 않고 사실은 우리는 자원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승부를 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평가주자는 거예요. 60년대 이후 가난했다가 사실은 좀 많이 왔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굉장히 큰 성과이긴 해요. 근데 이후 더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뭔가 이렇게 악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ESG 경영 관련해서도 아까 SDG도 바라볼 때 극자파가 있고 극우파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들 신흥 공업국가 같은 경우는 ESG를 일종의 제국주의로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린 제국주의, 녹색 제국주의라고 해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다른 신흥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기 위한 장벽, 일종의 보호무역 장치 같은 이름은 멋있게 포장했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구구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극자파들을 도와주는 환경운동가들을 도와주는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별로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ESG 경영을 다룰 때 더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ESG 경영 안에 뭐가 있다? SDG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지자체든 ESG를 하는데 전제는 뭐다? ISO 26000이에요. 그 다음에 SDG 17개 목표가 연결된 ESG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ESG 경영 덕분에 어떻게 됐다? SDG가 대단히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럽은요, ESG 경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ESG 경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긴 쓰는데 아마 오늘 가서 구글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ESG 경영이라는 걸로 책을 검색하면 한 두세 개 걸릴 거예요. 나머지는 뭘로 돼 있냐면 SDG 경영이에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 경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ESG를 쓸 때는 ESG 투자의 개념을 써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 한국이 ESG 경영을 많이 쓰죠.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SDG가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또 하나 탄소 중립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따가도 얘기가 있지만 글로벌 레짐이라고 해요. 글로벌 체계가 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지 같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그지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합의해 놓은 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페널티를 먹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탄소 중립 2050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SDG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인지도 높아지고 있고 정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대학 평가예요. 가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요즘에 대학들 보면은 순위를 나오요. 요즘에 글로벌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내에서 1등이나 2등, 3등 따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아시아권 차원에서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국내 차원에서 순위를 매겨요. 근데 옛날에는 뭐 어떤 걸로 순위를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타임스 고등교육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타임스 고등교육에서 매년 대학 영향력 평가를 해요. 그 대학 영향력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SDG 17개 목표를 얼마만큼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대학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긴 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영문대학은 맨날 1등이야.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清华대학이라든지 일본의 동경대학 이런 데가 잘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용영 교수님 되게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경희대 나왔거든요. 이 경희대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경희대가 잘 나가고 서울대, 고대보다도 원대보다도 훨씬 더 경희대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재제정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었지만 환경부 산하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22년도에 22년도 맞죠? 네. 네, 그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만들고 시행령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아직은 그게 지금 구축이 안 됐어요. 시행령은 나왔는데 웬일인지 지금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춰 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한번 저기 대통령하고 친하신 분 있으면 전화 한번 주셔서 왜 그런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법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기본 전략으로 바뀌거나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나면 보겠지만 오늘은 못 볼 거예요. 아마 잡아주셨지만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지방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자체에서는 어렵지만 형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무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역량을 축적한 것도 있고 또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 사실은 뭐 지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세부 목표와 목표를
지역 차원에 맞게끔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조금 이제 많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올해 많은 이제 연구 노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평택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엔 거 조금만 보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 얘기 나왔어요. 유엔은 엄청 의지 강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12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ESG에서 녹여내고 있어요. 쭉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 좋은 얘기죠. 1번 뭐였죠? 1번 아까 얘기했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11번 부분 되게 중요해요. 청년에게 듣고 청년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기성 정치인들, 기성 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홈데이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한 게 아니었죠. 독일도 그러게 되고 독일 총리가 지속가능 발전 위원장이에요. 자, 지속가능 발전 정부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일본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SE 추진본부의 추진본부장은 총리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걸 보시자고요. 아까 키워드 중에서 아마도 이제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뭐 이렇게 영어권 쪽에들은 사실 SED 접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유엔에서는 8개 국어로 번역이 돼요. 실시간으로. 유엔 홈페이지 가시면 SED 관련해서 번역이 쭉 되는데 우리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구글 들어가서 유엔 들어가요. SED 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하세요. 그러면 한국어 번역하면 번역이 돼요. 근데 번역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쟤네들은 영어부터 해서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등등이 갖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불안정. 아직은 구글이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한 영어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서 번역을 보시면 되는데 매년 보고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고서는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 국가들의 그 SED 진행 현황하고 목표 달성 현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게 순위도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올해 되게 슬픈 일이 좀 있어요. 이미 선언이 됐어요. 2030년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작년부터 흘리시다가 완벽하게 흘리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이번에 보고서에 담았어요. 일단 순위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서 아까 제일 위가 핀란드에 있어요. 2위는 누구냐면 스웨덴이에요. 이렇게 있고 3위는 어디다? 덴마크 쪽. 이런 식으로 거의 북유럽 국가들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면 일본은 자페는 18위예요.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어디 있을까요? 예, 그래도 3땡이네, 그죠? 3땡.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올해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급히 오른쪽 클릭을 하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서 번역을 한 건 아니고 사실 일본 애들 갖고 왔어요. 일본 번역은 저희가 더 번역률이 높아요. 일본 애들이 번역했던 건데 SED가 퇴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영어판을 일본 애들이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1번, 2번 달성이 거의 어렵다라고 포기했어.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1번 목표 뭐죠? 빈곤 종식. 두 번째 목표 기하 동식. 이거는 2030년까지는 달성이 어렵겠더라고 얘기했어요. 등등등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식량 토지 시스템 문제를 되게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 안 해서 그러는데 제3세계 가면 제일 화나는 게 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빈곤 공식도 중요하지만 기아 문제예요. 기아 문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80억. 정확한 통계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는 통계가 잡히지만 제3세계는 통계 잘 안 잡혀요. 80억이라고 치자고요. 1년에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은 얼마나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만들어질까요?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생산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인류는 80억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10억 명 정도는 기아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기아 상태예요. 그 다음 나머지 10억 명 정도는 거꾸로 됐어. 비만하고 당뇨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글로벌 농식품 체계들이 사실은 얘네들이 농산물이 남아도 줄까요? 버려요? 네,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농산물 가격에서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좀 슬픈 얘기예요. 이건 뭐 좌파 우파가 쓴 게 아니라 옥스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2020년 이후 세계 5대 부자의 부는 2배 이상 증가했대요. 반면 전 세계 50억 명의 부는 감소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곤 문제는, 격차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1% 사람들이 세계 금융자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가 전 세계 자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등등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가 되게 가난하다는 거죠. 왜 가난할까? 라고 애들한테 물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빈곤론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시립대 이런 데서 빈곤론 수업 하는데 이거 하면 아파요. 빈곤론 수업 하면 이제 근데 그 해는 학교 다니기 쉽지 않아. 나도 이제 그 가난함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감정이 전이되고 투사돼가지고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자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원을 누가 쓰죠? 네, 선진국이나 어떤 강력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 자원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블루 다이아몬드인가 영화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제 막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큰 고민들로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2024년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자발적 국가보고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매년 국가평가하죠. 4년마다 국가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발적 지역보고가 있어요. 또 그거는 도시가 또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목표도 있고 지표도 다 있어요. 하지만 새천년 개발 목표 같은 경우에는 후속 조치와 검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후속 조치와 검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자발적 국가 보고, 자발적 지역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국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이제 요것만 하고 조금 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우리 토론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첫날부터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어디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요. 자,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한국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들어왔을 때 기도 실무적으로만 이해했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나 새로운 흐름들이 들어오면 그냥 몇 가지 기술적인 것만 보고서 접근을 했는데 유럽이나 일본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추구하는 정책은 무엇이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추구하는 세계관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유럽 책하고 논문하고 일본 책 논문을 보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 키워드는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글로벌 스케일, 지구 범위라는 거.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여러분들 예전에 로컬 아젠다 이식을 들어봤죠. 지방의제 이식. 못 들어봤어요? 90년대에 우리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할 때 나왔던 건데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뭐한다? 행동하라. 그게 바로 이제 지방의제 이식의 정책의 정신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 지구적인 문제야 이제. 우리의 삶들은 전 지구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잖아. 사회, 경제, 환경도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삶은 우리 도시의 삶은 지구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 보시잖아요. 미세먼지 문제, 여기 황사 문제, 우리만 잘하면 되나요? 안 돼요. 뭐가 있죠? 중국에서 잘해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카드 갖고 돈 빼는 거 생각해봤어요? 아니잖아. 지금 다 카드로 다 돈 빼잖아요. 그죠? 돈은 어디서 들어와? 저기 미국 월가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적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도 과거 문제도 중요해. 과거가 잘 정리되고 해야만 미래도 있죠. 하지만 과거에만 집착해서는 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백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게 2050이라고 했잖아요. 탄도중립. 마찬가지로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2030년 이전 2050년이 되는 날에 그걸 다 정해놓고 역사를 하는 거야. 이제 2030년까지 몇 년 남았죠?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6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6년 남은 6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캐스팅이에요. 마지막보다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는데 뭐죠?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구 먼저 세계관, 사회 포용적인 세계관, 그다음에 전환, 트랜스포밍이에요. 레볼루션입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다 좋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하는 거죠. 공동체,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자료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천천히 하시자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들 흐름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스웨덴 아까 몇 등이라고 했죠? 랭킹 2위예요. 이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하고 있는가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 번역한 거예요. 우리 이은영 선생과 같이 이게 구글 돌린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이제 도시 사례에 있어요. 디셀도르프 도시 거버넌치인데 여기 도시가 자체가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데 유럽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사성의 문제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공무원들이 되게 잘하고 있고 또 하나 의원들, 지방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유럽과 일본의 역사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민성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사회를 경험했는가, 민주주의 혁명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목을 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은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서양사에 보면 딱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 보면 딱 표현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 국가 되게 싸나워요. 우리나라처럼 이쁘지 않아요, 이게 국가가. 네, 아무튼 국가 알죠? 애국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주주의 경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의회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과정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더 더디가고 답답하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SDG는 이제 남 탓하고 욕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고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럽에 있는 영국의 사례들하고 그다음에 이 클레이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왜 확산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뭐 얘기했죠? 유럽의 그 유엔의 의지 얘기했죠. 두 번째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겠지만 이 클레이라고 있어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가 있어요. 우리 도시는 안 가입돼 있지만 어저께 제가 이천에 가서 다녀보면 이천도 가입돼 있고 수원도 가입돼 있고 화성도 가입돼 있는데 전 세계 121개국가 2,50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이 클레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약속과 비전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 발전을 철학으로 삼는 거고 그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가지가 약속이에요. 저탄일 도시, 자연환경 도시, 자원순환 도시, 회복력인 도시, 바람 중심의 도시인데 이게 17개 목표를 지방정부의 어떤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일본 정부, 제가 뭐 말했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내각부, 금융청, 도시청 각각의 부서들이 SDG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SD 미래도시 1년에 30개 도시를 선정하는 2024년도까지의 선정된 내용들,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각의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경기도에서 저와 같이 오키나와 여행을 가는데 오키나와 현의 시스템이 이게 일본 지방정부의 시스템이에요. 저기 보시면 지방정부도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님이라고 하지만 도지사가 있지만 도지사 이름은 SDG 추진부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추진실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둬요. 그 다음에 국장들 모임 따로 두고 과장들 모임 따로 둬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SDG 플랫폼을 운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본은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가 SDG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몰랐던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수시학령 획득하고 지자체 활동하시는 분들 획득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나라 도시에서 진행되는 원주 사례, 그다음에 광명 사례, 수원지 사례, 어디 사례를 다 정리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ESG와 지자체 SDG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화 주류와 대중화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리할게요. 이제 9시 반까지 1시간 반에 할 수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8시 반? 네네. 8시 반 얘기하면 30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은 제가 공부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법적인 시각이라든지 이원론적인 시각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구분짓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깨우쳐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도시들이 갖는 몇 가지 특징점이 있어요. 그것만 우리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레지미즘, 유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따라야 돼요.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전략.
예,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의 따라해주세요. 시민사회의 주도성,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16번, 17번 고민하시는데요. 네트워크 간의 연계, 따라해주세요. 네트워크 간의 연계, 마지막입니다. 제도화. 네, 좋은 제도가 있어야 돼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도 있지만 동네별로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같은 것도 잘 갖춰져야 되고, 지속가능 발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사무국 체제도 안정화돼야 되고,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시행령도 구축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잘 얘기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알리고 널리 퍼뜨리고, 그래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돼서 우리 평택 시민들 중에서 한 80%는 SDG를 잘 알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씩 강의하고 2차씩은 토론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강의는 한 8시 10분까지 이제 보통 한 8시 10분 정도에서 끝나게 되고, 한 10분 쉰 다음에 한 3, 40분 이렇게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S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토론을 그렇다고 해서 10시까지는 할 수는 없고 9시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를 조금 복습해보면, 공부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들 이해를 위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 정도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야기를 하셨고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목표의 실천,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이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어떤 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특히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ESD라고 얘기합니다. Education이 필요하다.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알아야지만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이제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이 SDG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태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데 특히나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가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에 대한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목표 체계.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5개 중에서도 특히나 사람들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이행과 실천이 되기 위한 제도와 파트너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체계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목표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목표들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알고 그 안에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7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특히나 13번 어떤 거죠? 네? 환경 영역에서 기후변화. 그러니까
전체 사회 안에 환경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상호작용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꼭 알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거에 있어서 특히나 기후변화. 그 다음에 이것이 글로벌 이슈이면서도 지역에서 실천이 되다 보니까 11번 공동체 도시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좀 맛을 한번 보면 기후변화의 의미, 기후변화가 뭘까, 뭘 얘기하는 걸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평균 온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온도가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2도씨가 올라가면 다 죽는다. 전체 사회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우리 1.5도씨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가져가자. 온도를 그만큼만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의 어떤 뉴스 방송 채널에 보면 2024년 올해 초에 벌써 1.52도씨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2030년까지 1.5도씨까지만 하자고 했는데 벌써 1.5도씨가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후변화와 1.5도씨의 의미, 마지노선, 2도씨의 의미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기후변화가 뭐고 왜 발생이 되는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산화탄소가 많은 부분을 온실가스를 차지한다. 이런 이해, 알고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가는 또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이 13번 목표에 대한 이해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공부 학습에 대한 체계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학습에 대한 체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번, 11번이라고 얘기했던 도시의 문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도시의 문제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도시에서는 기본 인프라부터 가져가야 합니다.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같은 거 중요합니다. 교통. 예전부터 지금 교통은 중요했는데 이 평택의 문제를 보면 도시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교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현장에서 계시고 SDG를 이해하시고 하실 때에 교통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11번 도시의 문제 중에서 인프라일 수 있는 교통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SDG의 목표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5개, 17개 중에서 11번 도시의 문제가 있는데 도시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야 되겠고 그 중에 핵심적인 건 교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서 기후변화는 13번인데 기후변화 관련된 개념과 원인과 그 다음에 우리 현장, 우리의 삶의 이 평택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나무 심기 또는 그 개념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중립이라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던. 그 탄소 중립은 배출되는 것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제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배출의 원인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흡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녹지가 필요하다. 녹지. 그렇죠? 근데 평택은 어때요? 평야지대. 그러니까 이 공공의 녹지를 마련하는 것이 심장을 좀 더 뛰게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체계를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넘어가셔서 이런 것들이 목표를 갖고 실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전 세계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한국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광역의 보고서가 나오고 기초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평택에서도 SDG에 대한 목표 체계를 갖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다.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고서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이 SDG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정말로 알고서 실천되고 있는가 보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는
유럽에서도 특히나 북유럽에서 많이 실천이 잘 되고 있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많이 잘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평택도 좀 잘 목표 체계를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 오키나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매출월 8일날 오키나와 이창호 교수랑 같이 경기도의 지속분들하고 오키나와를 이번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을 정말 잘하는 곳이 또 어디죠? 오카야마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ESD를 정말로 잘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잘하고 하는 이 교육, 그 다음에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가 여기에서 상을 주게 돼요. 이걸 오카야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지속가능발전 대학이 이 9기 내년에 10기까지 가면서 저희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선언도 하고 협약도 맺고 조금 더 평택에서 이슈를 가져가기 위해서 8월 달에는 또 오카야마를 가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관계를 맺고 11월 달쯤 해서 오카야마 분들을 또 평택으로 오게 해서 그쪽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내년에는 오카야마상을 평택시가 받는 목표를 갖고서 이제 1차 교수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개념이나 큰 목표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됐든 아니면 지역에 어떤 거가 됐든 다 메시지 안에 포함이 되니까 각 분야에서도 그렇고 오늘 수업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이창호 교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가 보면은 지금 SDG 17개 목표가 있고 그 밑에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 유엔에서 제정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DG 17개 목표를 그대로 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밑에 122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200몇 개의 지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 보고서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보면은 제가 한번 잠깐 봤을 때는 이게 잘 진행되는 건 화살표가 위로 가게 돼 있고 그냥 유지되는 건 이렇게 잘 안 되는 건 밑으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지표를 가지고 계속 연 단위로 아니면 일정 기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세부 목표나 세부 지표는 나라별로 정할 때 그 정한 그 목표를 또 검증하는 절차나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유엔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까 북한에 말씀하셨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곤 퇴치나 불평등이나 다섯 번째 평화 인권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그 세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텐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10으로 잡을 거를 한 3으로 잡아놓고 우리는 잘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에도 일정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목표 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7개는 국가가 됐든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간에 17개의 맥락 선에서 그 밑에 세부 목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지역에서는 10개를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개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향성이 17개이다. 근데 이 방향성이지 이거를 어떤 전략을 갖고 가져갈 것이냐 이걸 좀 세부적으로 목표를 정해놓은 것이 각 목표별로 세부 목표라는 걸 정해놓게 돼요. 근데 이 세부 목표는 몇 개로 가져갈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17개 방향성 내에서 어떤 목표에 보통 평택 같은 경우 한 3, 4개 목표를 갖다가 세부 목표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어떤 달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세부 목표별로 또 지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체계는 목표, 세부 목표, 지표로 가는 것이고
17개는 방향성을 갖고서 틀림없이 17개로 가야 하지만 그 밑에의 세부 목표나 지표는 국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보고서와 관련되어서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이창호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자발적 보고예요. 그리고 목표나 지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 설정을 하는 것이지 유엔에서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와 관련된 거는 또 이창호 교수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통계 문제 관련해서 사실 지금 그 기존의 그 세계적인 내지 약속과 지속가능 발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ESG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기반의 거버넌스라고 해요. 기존에는 뭐 우리가 같이 협동하자, 또 협력하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면 여기 구체화된 수치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요. 이은영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각각의 나라와 지역마다 자율성이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 지표들은 이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유엔 통계위원회가 있고 매년 이제 그 유엔 통계위원회 중심으로 각국의 통계청 장관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전반적인 그 통계와 지표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표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각각 도시와 국가에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표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계도 없고 방법론도 없는 지표가 있어요. 통계는 있는데 방법론이 없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도 있고 방법론도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이 앞에 계신 2가지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전체적인 유엔 차원에서 논의됐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통계 자료에 대한 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돼야만 전 세계적인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고 정확한 지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ESG는 다르죠. ESG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있잖아요. GRI 기준도 있고 사스비도 있고 이게 또 엄청나게 또 엄격하게 적용되고 분석되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거. 요즘에 한국통계청에서 매년 이제 요즘에 지속가능 발전 한국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유엔의 기준을 갖고 각 17개 목표에 대한 지표들의 진척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아직 많이 아쉬워. 아까 이제 이런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저희가 첫 단추. 일본 애들은 로컬 지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SE 지표를 국가가 정확하게 만들어줬어요. 표준화시켰는데 우리는 이걸 국가가 관리하지 못하고 지속협이나 일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임의적으로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은 SDG 반드시 VNR이나 VNR은 10개, 17개 목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현지화를 잘못 이해하셔서 10개 목표를 이제 현지화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표도 임의대로 이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6년 남았는데 사실 한국의 전국적인 지표 통계를 일치시켜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통계청하고 올해 내년까지는 같이 한번 표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네. 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실까요? 우리 저기 그 음성국장님 공부가 요즘에 잘 되시는지 SG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논문 쓰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음성에서 실천하실 때 또 어려운 점은 이거 말하나? 뭔가 곤란한데. 아니 사실은 지금 지자체에서 SDG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되게 좀 대우를 못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이제 SDG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그 용역 수립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근데 이거를 수립을 할 때 당연히 관에서 주도로 해야 되겠지만 관 예산을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그 지수기업들이 들어가서 같이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아예 지수기업을 제외하고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들 대부분 다 이게 다 우리가 지수기업들이 목소리를 못 높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관공서 자체에서 지금 혹시 공무원 계신가요? 교육부들 중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면 지금 이렇게 시민들도 이 시간까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여기서 교육을 듣고 계신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공무원들이 반 이상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진행하거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민대학에서 좀 더 힘을 길러줘서 시의원도 가시고 시장도 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사실 관심 있는 분야는 일본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DG 미래도시를 선정해서 미래도시 그러니까 SDG를 담아낸 도시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소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걸 담아내고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좀 아까도 사실 교수님하고 그 부분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좀 더 쉽고 빠르게 그 한국에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혹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좀 더 빠르게 어떤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SDG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번 느끼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좀 주황적으로 꽉 잡고 가면 그래서 지역의 정보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부에서 지역별 보고서가 나오게끔 하고 그러면 계획이 서서 좀 실행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의 조직하고 같이 가게 되는 이런 어떤 체계가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여기 마이크 잡으세요. 예. 네. 또 저는 뭐 네. 전문지 약국 운영을 한 40년 하다가요. 약국을 이제 폐업하고 은퇴자인데 은퇴 후에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또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있다고 그래 일단 교육도 받아보고 관심 있게 들어왔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명구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또 보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뭐 보건 약국이라면 약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것인데 또 요즘에는 의약품으로 이제 처방에 의해서 약이 많이 나가고 노인 환자분들에 대해서 약이 뭐 집에 쌓여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의 문제하고 직결되는데 이런 그 폐리의약품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도 이제 약사의 차원에서는 공동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 그걸 태우는 거 태워가지고 이제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좀 그런 데도 딜레마가 있어요. 약이 뭐 고체로 되어 있는 약이 있지만 정제는 네. 값은 그런 걸 주게 되는데 실험제 같은 경우 물약 이게 약이 그냥 이렇게 폐기되고 가면 환경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죠. 환경 오염이 많이 됐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폐기약품 수거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건강과 복지는 몇 번 목표? 3번. 3번. 여기는 이제 13번, 11번, 3번만 또 이해하시고 교육, 제일 중요한 교육은 4번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어떤 분이 또 질문 또 하나 주시죠. 우리 저기 인상이 너무 좋으신 선생님. 예. 교육 잘 듣고 있습니다. 지속형 처음인데요. 지난 화요일하고 이번 이제 목요일에 이렇게 듣고 있는데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느낌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뭐 17개 목표 그리고 3축 5P 그리고 SDG 이런 용어 이런 표현은 참 좋아요. 근데 그런 용어나 표현이 추구하는 게 17개 목표잖아요. 그 목표에 보면 제가 봐도 단순해요. 그냥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고 평화, 뭐 국제법 준수 이런 목표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알고 있는 이 목표를 SDG를 모른다고 해서 모를까요? 그리고 뭐 OP 3축 이런 걸 모른다고 해서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목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 뭐 나중에 이제 교육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몰라서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지향을 하면 그 지향하는 달을 봐야 되는데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꾸 강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우리되는 게 그 3번이 뭐고 뭐 7번이 뭐고 그게 중요할까요? 제 느낌입니다. 네. 몇 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도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다음에 내용 공부도 이제 하고 할 텐데 일단은 방향성이 정해져야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조금 알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이 유엔에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학습, 뭐 교수 학습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반복해서 하고 실천해 보면서 이제 하는 것인데 너무 막 가르치는 거는 어렵습니다, 교수님. 제일 잘 하셔야겠네요. 예, 또 우리 인상 좋으신 선생님 뒤에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요. 앞으로 교육과정을 따로 더 길게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들으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학생들한테도 이번 내용을 전해주고 싶어서 교육과정 개설이 따로 된다고 길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저는 궁금하고요. 오늘 들으면서 이 들은 내용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줄까 저는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창원 교수님 수업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쉽게 어떻게 풀어줄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 세대인 아이들, 청소년들 이제 요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이제 환경교육에서 지금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창호 교수처럼 이론 강의 갖고 안 되고요, 토론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반드시 체험학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에서 온도계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그냥 막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재미있게 좋게 쓸모있게 매력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거기에 온도계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그러면서 1.5도씨와 2도씨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만들기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가서 환경교육은 옛날에 막 이렇게 보고 얘기 듣고 만져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이제 체험학습이기는 한데요. 아이들한테 이거 특히나 이 체험활동 학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길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저희 이제 예산 범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전체 한 13주씩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 교육자 양성 과정이 좀 중요해서 그래서 교육자 양성 과정을 저희가 10월 달부터 정도 이제 10월 11월 해서 교육자 양성 과정을 그때 한 5, 6강 정도로 해서 한번 시험 삼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플랫폼이 조금 더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갖춰지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 교육자 양성 과정까지 좀 포괄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자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전청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해서 좀 논의가 좀 되어서 교재를 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 학습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넘었습니다. 말씀들 하세요. 말씀들 하세요. 자, 오늘 공부하시느냐고 눈치날까지 공부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우리 매치 있죠. 다음 좀 빨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대단히 많으셨습니다.